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까봐 엄청나게 고민들 하십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내 모든 계좌, 부모님 모든 계좌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시더라고요. 출처가 애매한 돈들, 불안하니까 일단 주식으로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흔히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살 때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주식을 사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분석 시스템인 PCI 분석 중 P에 해당하는 재산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자금 출처 조사 받으실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최영석. 샘사님, 오늘은 진짜 궁금하네요. 6억 미만의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식을 사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도 실제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답은 6억 원 미만의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주식 취득도 고액이면 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 제일 많은 과세 자료가 있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세청에 국세에 대한 과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들은 국세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 과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자료, 주식 자료는 국세청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빌라, 오피스텔, 토지 구분 없이 6억 원 미만의 거래도 당연히 전부 알고 있고요. 주식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파악하고 있어야 납세자가 신고 안 했을 때 20% 과세할 수 있겠죠. 와, 해외 주식까지 알고 있으면 너무 빈틈이 없네요, 진짜. 우리나라 시스템이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자, 그럼 6억 원 미만의 부동산, 주식 취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20대가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면서 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국세청에 검증이 되지 않겠지? 하고 대출도 받지 않고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출처 부족액이 5억 원이면 큰 금액이고요. 소득이 없다면 돈을 빌렸더라도 향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부동산 취득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을 다 검증을 해보는 건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할 것 같은데요? 오래 안 걸려요. 부동산 취득한 사람들 돌려보는 거 금방 합니다. 돌려봐서 간이로 PCI 분석해보면 금방 검증이 되죠. PCI 분석이란 P, 프로퍼티 재산 증가에 C, 컨섬션 소비, I, 인컴 소득의 약자이고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세청의 기준이 되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즉, B, 재산 증가액에 C, 신용카드 소비액 등을 더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금을 운용했는지 보고 I, 나의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금액을 빼서 자금 출처 부족액을 구한 다음 자금 출처 부족액이 큰 사람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C와 I에 대해 설명드렸고 오늘은 P, 재산 증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말대로라면 국세청에 있는 PCI 시스템으로 딸깍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그냥 바로 조사가 된다는 거죠. 세무사님, 댓글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지방에 소형 오피스텔 2억 원짜리 두 채를 샀어요. 근데 이런 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너무 소액인데 되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았고요. 부동산 취득과 주식 취득이 같이 있는데 각각 따로 판단하는 거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P, 재산 증가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산 증가액은 각각의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을 따로따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산 증가액을 전부 더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위 지방의 소형 오피스텔 2억 원짜리 두 채를 샀고 이 사람이 소득도 없고 상속 증여받은 금액도 없다면 이 사람은 자금 출처 부족액이 오피스텔 두 채 합쳐서 4억 원이 됩니다. 조사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억 원의 주식을 샀다면 부동산, 주식 취득 금액을 합쳐서 똑같이 4억 원의 자금 출처 부족액이 생기므로 조사받을 확률은 같아집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로 조사받을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야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텐데 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재산 증가액에서 빼내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거나 전세를 주어서 자금 출처 부족액을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중에 현금이 있다고 대출 이자가 아까워서
부모님이나 지인한테 자금을 빌릴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적인 차입금은 국세청 PCI 분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등기를 떼보면 을구에 찍혀 있어서 확실히 파악이 되지만 개인적인 차입금이라든지 개인 신용대출은 국세청에서 모르고 분석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 얼마 아끼려다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나의 모든 계좌, 부모님의 모든 계좌가 열린다면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는 증여세 신고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요. 상속 증여세 신고한 금액은 나의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도 나의 자금 출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유리하고요. 혼인 출산 공제가 되신다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양가 합쳐서 3억 원까지 나의 자금 출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크죠. 혼인 출산 공제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되고요. 혼인 출산일 전후 2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22년 1월 이후 사유 발생된 사람이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것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혼인 출산 공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댓글에 사실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어요. 집은 올해 24년에 사야 되고 혼인 신고는 내년 25년에 할 거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 공제 추가 1억 원이 가능한 거냐 질문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혼인 출산일 전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 공제 추가 1억 원 가능하고요. 어떻게 검증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이신 분은 증여받으시고 2년 안에 혼인신고 하시는지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주기 위해 20억 원을 증여해주면 증여재산 공제 등을 빼더라도 증여세가 약 6억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녀가 고소득 연봉자여서 소득이 근무 시작한 첫 해 연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자녀가 고소득 연봉자더라도 6억 원의 증여세는 낼 수 없겠죠. 그래서 20억 원을 증여해 주더라도 자녀의 자금 원천은 20억 원에서 증여세 6억 원을 뺀 14억 원이 되므로 1억 원의 소득을 더한 정도 수준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증여할 때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증여세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증여세 6억 원 중 신고할 때 1억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 5억 원은 5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고소득 연봉자이기 때문에 연소득으로 증여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금 원천에서 증여세를 빼지 않고 20억 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부연납 가산금이 있지만 이것도 대출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아깝다고 한 번에 증여세 내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증여세만큼의 나의 자금 출처가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자녀의 충분한 소득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고소득 연봉자들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도움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 연봉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경우에도 절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고소득 연봉자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법인 회사 주주인 경우는 아주 많죠. 법인에서 자녀에게 배당을 해서 이 증여세 6억 원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이 6억 원의 증여세를 한 번에 내려면 어마어마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서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증여세 연부연납을 해서 5년 동안 해를 나누어서 배당을 한다면 엄청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나 보네요. 근데 증여해주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해주면 이게 또 증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세청에서 막 다 보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 대납액도 또 증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토지 5억 원을 증여해 줬을 때 증여세가 9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9천만 원을 낼 수가 없겠죠. 이 경우 9천만 원까지 감안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고요. 9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세 대납액이 또 나오고 이렇게 무한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사님, 댓글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예금 증가액도 재산 증가액에
들어가는 거냐, 예금만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또 될 수 있는 거냐, 저도 이 부분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은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 자료가 있기 때문에 대략의 원금은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작년에 이자 소득 금액이 0원이었는데 올해 이자 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자율은 은행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 이자 3%, 4%로 나누어 봐도 원본 금액이 10억 원이 넘거든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금융재산이 10억 원이 넘게 됐다? 이 사실만으로 조사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 금융재산 증가액이 나의 자금 부족액을 늘리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기사가 나왔죠. 자금 출처 분석 항목을 정교화해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금융재산 증가액도 국세청에서 면밀히 본다고 생각하시고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절세는 최영석. 오늘의 결론, 자금 출처가 부족하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재산 증가액에서 빼냄으로써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은 파셔야 되고요. 주식도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거나 증여세 신고를 더 하셔야겠죠.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것들, 소득 누락으로 생긴 돈들, 이런 건 전부 나의 자금 출처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주식 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국세청 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